자, 봅시다.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는 주변의 북방민족들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기별로 각 민족과 전쟁, 대립을 하게 되죠. 10에서 11세기는 거란족과 싸우고요. 그 다음에 12세기는 여진, 그 다음에 13세기는 몽골, 그 다음에 14세기는 왜구와 홍건적과 싸우게 되죠. 여러분 맨 위에 있는 표가 지금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14세기 말 왜구와 홍건적과 대립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자 이제 우리는 각각 시기별로 이 나라들과 어떻게 전쟁을 벌였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고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북방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게 되죠. 내 나라, 내 민족, 어떤 이런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된 게 이런 대외관계를 통해서.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거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거란과의 전쟁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거란. 자 거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중국을 좀 보고 들어갑시다. 중국 얘기를 조금 하고. 자 거란을 보시면 여기 원래 송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북방민족으로 거란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고려가 있었고. 그런데 이 거란 같은 경우는 자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광종 때 세워지게 되는데,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치주의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문치주의는 아까 우리 숙문천무 이런 것처럼 문신 중심의 정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 이것 때문에 군사력 또는 국방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게 돼요. 자,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문치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자, 그래서 요 송나라 위에 있었던 거란족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북방민족들은 항상 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한족이 세운 나라, 원래 중국 민족이 한족이거든요. 한족이 세운 나라를 쳐들어가서 요 지역을 뺏고 싶어 해요. 여기를 중원이라고 하거든요. 양쯔강과 그 황하 사이, 황하와 양쯔 사이를. 그래서 요 중국의 핵심 국가를 점령을 하고 요 지역을 뺏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거란은 송나라를 견제하게 되고 쳐들어가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송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 보시면은 연운 16주라고 해서 이 중간에 땅이 있어요. 이 연운 16주를 거란한테 떼주면서까지,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뭐 달라고 하면 뭐 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송나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나마 송나라가 의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고려죠. 그래서 송나라가 고려와 친하게 지내는 목적은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고려랑 친하게 지내는 건 언제든 군대를 보내달라 하면 얘네가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친하게 지냈다면, 자, 그런데 고려는 이런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생각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송나라가 고려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고려가 군대를 보내준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고려는 송나라랑 왜 친하게 지내는 건데, 고려 같은 경우는 경제적,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송과 고려가 절친이긴 하지만 두 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송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서 친하게 지내는 거고, 고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득을 얻어오기 위해서 친하게 지냈죠. 어쨌든 이렇게 두 나라가 절친이고, 그리고 거란이 송나라를 지금 압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거란이 쳐들어가면 되겠네. 송나라 군사력이 약하니까 간단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런데 이 거란이 조금 걱정하는 건 고려. 만약에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가면 고려가 도와줄 게 뻔하고, 그러면은 거란은 두 나라랑 싸워야 되잖아요. 아무리 송나라가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 나라랑 동시에 싸운다는 건 본인한테는 힘든 일이니까 결국에는 거란이 이제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거란의 선택은 뭐냐? 자, 일단 어디 먼저 정리를 하자. 고려 먼저 정리를 하자.
그러면 고려를 먼저 멸망을 시키면 그 다음에 송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도와줄 나라가 없으니까 송나라까지 다 처리하고 본인이 여기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란이 송나라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송나라가 아니라 고려를 거란이 송나라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려를 정리하려고 침략을 하게 되죠. 그게 10에서 11세기에 걸친 거란의 침입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중국의 모습은 중국의 이제 배경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란의 침입으로 한번 봅시다. 자, 거란은 3번이나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자, 1차 침입은 언제 했냐면 성종 때 1차 침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쳐들어온 거는 당연히 원인하고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거란이 왜 쳐들어왔지? 원인 또는 구실로 삼았던 거는 친송 정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네 왜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러면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거란하고 우리가 조금 사이가 안 좋았었죠. 처음에 고려가 세워졌을 때 만부교 사건 기억나요, 여러분? 네, 선물 쫙 낙타 50마리.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였고 결국에는 사신도 귀양 보내고 사이가 좀 나빴었다. 그래서 이 친송 정책을 구실로 해서 1차 침입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송나라가 이 거란이 고려한테 땅을 달라고 했어서 어디 땅을 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려에서는 지금 고려 조정에서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때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서희. 그래서 서희의 단판이 있었죠. 자, 서희가 거란의 장군인 소손영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소손영과 딱 협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서희의 단판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진 거죠. 자, 이때 서희와 소손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25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58페이지가 서희와 소손영의 대화. 서희와 소손영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대화예요. 자, 봅시다.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거란의 주장이죠. 너네가 우리를 침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서까지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냐.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자, 그래서 너네가 우리와 교류하면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우리와 교류하면 살려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서희가 뭐라고 했냐면 자,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의 옛 땅이고 그렇게 따지면 너네 나라의 동경까지도 사실은 다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오히려 너희가 침범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밑에서 3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빙의 불통은 여진 때문이다. 즉 우리가 너희하고 지금 교류를 못하는 거는 압록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압록강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여진족 때문이다. 자, 여진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면 왜 너희랑 교류를 안 하겠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소손영이 그래 그럼 거기 여진 쫓아내고 그 땅은 너 가져.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허락을 해주고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희가 소손영과의談판으로 여진을 쫓아내고 차지한 땅이 어디냐? 요 압록강 입구의 강동육주라고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책으로는 자, 여러분 책의 지도가 여기 지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도가 빠져 있네. 자, 거기 보시면은 강동육주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더 크게 지도를 그려볼까요? 지도가 너무 조그맣게 돼 있네. 자, 봅시다. 강동 육주의 땅은 요 앞에 압록강 입구에 6개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강동 육주라고 하죠. 자, 요 압록강 입구의 땅을 원래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여기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는데 여진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 땅이 청천강에서 영흥만이었는데 이 압록강 입구까지 차지하면서 이렇게 땅을 넓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가 바로 강동 육주.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에 거란이 우리한테 이 땅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진족 쫓아내고 차지했으니까. 자, 그래서 1차 침입에서는 서희의談판으로 우리가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여진족이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는 이 강동 육주를 계속 반환을 요구하게 돼요.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다시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2차 침입으로 갑시다.
자, 2차 침입은 현종 때 있었어요. 현종 때. 그래서 현종 때 2차 침입이 있었고, 그러면 2차 침입도 역시 구실이 있었겠죠. 뭔가 계기를 가지고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거란족이 구실로 삼았던 건 뭐냐면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의 정변. 자,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목종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하면 앞에 강조의 정변이 있었는데 우리가 강조의 정변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왔었거든요. 잠깐 한번 찾아보면, 자, 강조의 정변이 234페이지에 있어요. 234페이지에 강조의 정변.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거란이 두 번째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강조의 정변 볼까요? 목종의 후사가 없자 모후인 천추태후와 김치향 일파가 그들 사이의 소생으로 왕을 잇게 하려고 유일한 적통인 현종을 죽이려 하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동원하여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목종을 살해하고 현종을 즉위시켰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목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목종한테는 천추태후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죠.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천추태후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즉 이제 다시 한번 결혼을 한 거죠. 고려 시대는 뭐 이런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자, 이때 결혼한 남자가 김치향이라고 하는 남자고 이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추태후가 이 아들이나 내 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왕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천추태후가 왕건의 적통 손녀예요. 말하자면 손녀. 자기가 왕건의 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적통이니까 누구의 아들이든,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아들이든 간에 그냥 내 아들이기만 하면 뭐 왕이 아무나 되면 어때?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왕을 삼아주기 위해서 목종,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의 계승 서열 중에 가장 이제 높은 서열에 있었던 현종, 왕의 이제 조카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목종이 저기 변방을 지키는 군인, 말하자면 절친인 강조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오고 있었어요. 이 목종을 도와주러. 자, 그런데 중간에 목종이 사망을 한 줄 알고 현종을 옹립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목종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종을 제거하고 현종을 왕위에 앉히는. 사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강조의 정변하니까 무슨 막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냥 왕실에 왕위 계승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자, 왕이 바뀌었으니까 너네 정책도 좀 바뀌어? 그러면서 한번 조사해봐야겠어. 이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란이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차 침입은 우리가 1차 침입 때보다 조금 더 얘네들이 세졌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경을 함락시키게 되죠. 자, 거란이 개경을 함락시켰다. 즉 수도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자,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종의 나주 피난이 있었죠. 자,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어요. 나주. 예전에 왕건이 차지했던 지역 있죠. 그 나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게 현종의 나주 피난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 잘 이제 현종이 피난을 갈 정도로 위기를 겪었지만, 자, 이때 그럼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 이때 잘 막아낸 사람이 양규예요. 그래서 양규의 분전으로 결국에는 거란족을 무찌르고 거란이 깜짝 놀라서 결국에는 화의를 맺고 돌아간 거예요. 이제 화의를 하자. 그래서 화의를 맺고 돌아갔죠. 그게 바로 2차 침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차 침입으로 한번 가봅시다. 3차 침입. 3차 침입 역시 현종 때 있었죠. 거의 한 10년 정도 있다가 거의 한 8, 9년 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현종 때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때는 뭘 구실로 쳐들어왔냐? 자, 이때 구실로 삼았던 건 뭐냐면 현종의 친조 불이행 때문에 쳐들어오게 돼요. 자, 말이 어려운데 현종, 이때 왕이 현종이었죠? 친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2차 침입 때, 앞에서 2차 침입 때 화의를 맺을 때 뭐라고 약속을 했었냐면 고려의 왕이, 현종이 친조는 거란에 인사하러 갈 거야. 우리 왕이 너희 왕한테 인사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가서 기다려. 이렇게 하고 이제 2차 침입에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왕이 사실 어떻게 거란의 왕한테 인사하러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빨리 돌려보내고 강화를 맺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구실을 삼았던 거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를 지키지 않아 너네 왜 이거 안 지켜? 그러면서 쳐들어왔던 게 바로 3차 침입이었던 거죠. 그게 현종의 친조 불이행을 구실로 해서 쳐들어오게 되고 자 이때 쳐들어왔던 이제 소배합의 군대를 누가 막아냈냐? 강감찬이 잘 막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 강감찬이 그래도 잘 막아냈네 다행이네.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었어요. 자 강감찬의 귀주대첩 말 그대로 한쪽을 강의 한쪽을 막아서 그때 지나가는 이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던 게 바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고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또 뭐 우리나라 몇 대 대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행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게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란의 침입이 있었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과 전반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거란의 침입으로 일단 왕조실록이 소실돼요. 왕조실록이 소실된다. 즉 왕조실록이면 고려왕조실록이 되겠죠. 고려왕조실록이 있었는데 그게 소실돼서 사라져버렸다. 자 그러면 왕조실록이 소실되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현종이 8번째 왕이고 앞에 7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명의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기는 7대실록이 편찬되죠. 7대실록이 편찬되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란의 힘으로 거란을 침입을 했을 때 부처의 힘으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고 거란을 무찔러 주세요 라는 의미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간행하게 되죠.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불경을 간행을 하게 돼요. 초조대장경 간행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문화재에 관련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강감찬의 건의에 의해서 이 대외 이런 외국 그 북방 민족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대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걸 쌓게 돼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고 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된다. 그래서 천리장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게 되냐?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천리장성은 1033년부터 1044년까지니까 여기가 덕종에서부터 정종이에요. 옆에다 써볼까요? 자, 요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축조를 하게 되냐? 덕종에서부터 정종 때까지 이렇게 쌓게 되죠. 덕종이라고 하는 우리 잘 모르는 왕이죠. 그냥 이름만. 그 다음에 여기는 정종. 이렇게 한 10년 정도 천리장성을 쌓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뿐만 아니라 나성을 쌓게 돼요. 자, 나성이라는 건 도시를 삥 둘러서 성을 쌓은 거죠. 또 쳐들어올까 봐. 그럼 나성은 어디다 쌓았을까요? 지금 제일 지켜야 되는 곳이 어디? 수도겠죠. 수도 아무래도. 그래서 개경. 개경에다가 나성, 도시를 삥 둘러서 성을 쌓은 거죠. 개경에 나성을 쌓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앞에 또 쳐들어올까 봐 대비를 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송나라를 원래는 쳐들어가고 싶은데 고려가 도와줄까 봐 먼저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고려가 세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가 너무 세니까 어디도 쳐들어갈 수 없는 송나라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송, 거란, 고려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다. 자,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송나라, 거란, 고려 이 세 나라 중에 누가 누굴 쳐들어가고 하기 되게 어려워진 거, 애매해진 거. 특히 거란은 송나라를 쳐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고려가 세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랬기 때문에 요 세 나라가 뭐 둘 중에 누가 쳐들어가고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 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세력 균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력 균형이 유지됐던 게 바로 이 우리가 거란을 잘 무찔렀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1차 서희, 2차 양규, 그 다음에 3차 강감찬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막아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동육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종의 나주피난 2차 침입 때 없었다는 거 강감찬의 귀주대첩 3차 침입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거란과의 관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과의 관계 한번 봅시다. 여진하고 관계. 자, 여진족은
아까 우리 여기 고려가 있으면은 여진족은 요 만주 지역에서 부족으로 원래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까 여진족 얘기는 잠깐 했었죠. 부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이 점점 성장을 하더니 여기 천리장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리장성으로 점점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 여진족이 세지고 있구나라는 거. 자, 그런데 여진족이 천리장성을 넘어오면 우리가 막아서 싸워서 막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고려가 밀리고 있는 중. 고려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전쟁이 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고려가 원래 잘 싸우지 않나? 왜 이렇게 밀리고 있지? 자, 밀리는 원인이 뭐였냐면 여진족의 군대는 기병 중심이었어요. 기병은 말 타고 다니고. 자, 그런데 우리의 군대의 중심은 핵심은 보병이에요. 걸어 다녀.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랑 걸어 다니는 보병이랑 게임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진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보병 부대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진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병 부대를 하나 설치하게 되죠. 자, 아까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군이 뭐였어요? 별무반. 그게 기병을 끼고 있는 부대예요. 기병 부대가 포함된 부대죠. 자, 그래서 여진을 막기 위해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수부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자, 이 별무반을 설치한 게 숙종 때예요. 고려 왕 중에 숙종이라고 하는 왕 때 별무반을 설치했고, 이거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윤관. 그래서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죠. 부대를. 자, 그러면 별무반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기병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건 신기군. 신기군이 기병. 그 다음에 신보군. 신보군이 보병. 그 다음에 항마군. 항마군이 승병이에요. 자, 승병, 항마군을 이렇게 설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병이 들어가 있는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병과 항마군까지 해서 승병까지 해서 이렇게 군대를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설치한 게 숙종이지만 숙종이 이 별무반을 가지고 거란족을 정벌하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예종 때 드디어 이 별무반을 끌고 여진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진족을 쫓아내고 드디어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여진족을 몰아내고. 자, 그렇게 차지한 땅이 동북구성이에요. 동북구성을 설치하게 된다. 자, 말하자면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게 바로 동북구성이죠. 자, 동북구성은 예종 때. 동북구성을 설치한 거는 예종 때 역시 윤관의 지휘에 따라서 동북구성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윤관에 의해서 설치된 동북구성을 1년 만에 반환해버렸어요. 자, 1년 만에 여진족한테 다시 되돌려줬다. 즉, 일단은 여진족이 되돌려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기도 하고, 둘째, 우리가 또 여기를 지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걸 지켜서 우리 땅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죠. 수호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는데, 자, 그러면 동북구성이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반환을 한 거냐? 자, 여기가 이제 천리장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북구성의 위치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원래는 여기 있다는 설이 있었어요. 동북구성이 이쪽 도련포 근처 여기 있다는 설이 있어. 함경도에 있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여기쯤 있다는 설이 있어요. 동북구성이 여기쯤 설치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설이 있죠. 만약에 여기 동북구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땅인데 여기가 동북구성, 새로 차지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 적진을 뚫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마다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키기 어려웠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여기를 왜 지키기가 어려웠지? 굳이 왜 1년 만에 돌려줬을까? 근데 이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좀 우리나라와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지역을 우리 땅으로 지키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정확히 동북구성이 있다라는 건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애매하죠.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도 여기 이 간도, 그러니까 압록 그 두만강 윗부분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죠. 자, 어쨌든 동북구성을 설치했지만 1년 만에 다시 되돌려 줘버리게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진족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하더니 결국에는 여진족이 훨씬 더 그전보다 성장해서 아예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여진족이 나라를 세우게 된다. 자,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금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 자, 금나라를 세운 후에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냐?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아까 들었던 기억이 나죠?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여진족이, 자, 이 군신관계 요구를 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수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자겸이죠. 그래서 이게 이자겸이가 수용한 그 얘기구나. 아까 우리 들었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겸의 수용이 있었죠. 자, 이자겸이가 이걸 들어줘 버렸구나. 그래서 이때 이자겸이가 이걸 수용하면서 뭐가 없어졌다고 했냐면 이제 북진정책이 좌절되었다. 북진정책이 좌절되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북진정책이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겸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자겸이가 군신관계 요구 수용을 해버리면서 북진정책이 좌절되자 이자겸이 제거된 후에 그 뒤에 다시 쳐들어가자 여진 정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까 서경 세력, 그렇죠? 묘청을 비롯한 서경 세력이 여기에서 여진 정벌, 금국 정벌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여기다 써볼게요.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의 주장. 자, 서경파의 주장. 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이니까, 그래서 서경파의 주장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금국 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금국 정벌은 여진족을 쫓아내자는, 이제 쳐들어가자는 그런 얘기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자겸의 수용, 그 다음에 서경파의 주장. 자, 이자겸의 수용은 이게 정확히 연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기 전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자겸의 난이 1126년이니까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니까 이때쯤 되겠죠. 그래서 요 12세기 요때 이 금나라와의 관계가 이랬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금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고려가 있었고 금나라가 여기 만주 지역에서 원래 살던 애들이에요. 여진족이. 그런데 여진족이 점점점 성장을 하더니 여기 원래 어느 나라 있었냐면 거란이 세운 나라 있었죠.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였어요. 거란이 세운 나라 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중국 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송나라. 자, 그런데 이 여진족이 점점 성장해서 금이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금나라가 거란 요 나라를 쳐들어가서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송나라를 아래로 밀어내서 송나라는 저기 아래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여기가 남송. 이때는 지금이야 이제 남송 그 지역이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농사도 잘 되고 하지만 이때 이 시대에는 여기는 거의 개발이 안 된 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핵심 땅이야. 그런데 여기를 지금 금나라가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금나라가 차지하고 송나라를 아래로 밀어내서 척박한 땅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남송시대. 그리고 여기는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고려. 그래서 이런 형상을 이루게 된 게 12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가 12세기에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몽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몽골과의 싸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몽골과의 전투를 한번 가볼게요. 자, 몽골 봅시다. 몽골. 자, 거기 페이지로 하면은 262 볼까요? 자, 몽골과의 전투 한번 볼게요. 자, 몽골은 가장 먼저 어떻게 처음 만났냐 이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몽골이란 애들이 원래 중앙아시아를 누비던 애들이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대제국, 발음이 안 되네.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진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쫙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몽골족이 차지했던 나라는 동유럽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 민족이 어디까지 차지했냐? 중국까지 차지하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점령하려고 쳐들어갔다가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족이 차지했던 지역은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전체 그리고 중국까지 전부 다 차지를 했었던 게 바로 몽골 제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던 세계 최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몽골이다. 근데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냐. 이 사람들이 한번 쳐들어가거나 점령을 하면 전부 다 몽골 제국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몽골 제국과 싸워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한 얼마 정도 싸웠냐면 30년 이상 싸웠거든요.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온 게 한 6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6번 쳐들어올 때가 뭐 이렇게 잠깐이 아니고 시기가 6번 전체 쳐들어온 시기를 다 합치면 약 30년 이상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몽골과 화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화해를 하면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다 합치면 거의 한 40년간 몽골과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0-40년 가까이 이렇게 몽골과의 항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몽골과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구나. 자, 그게 이제 몽골과의 전투고, 자, 그러면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랑 민족이랑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지? 몽골은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애들이고 우리는 여기 아시아 쪽 끝에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 만나냐? 그래서 첫 만남, 첫 접촉. 자, 우리가 몽골과 처음 만나게 된 거는 강동의 역 또는 강동성 전투라고 그래요. 강동의 역 또는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몽골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강동의 역, 강동성 전투가 뭐냐?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도 막 나라들이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얘기 다시 하면 지금 현재 중국은 금나라. 금나라면 누가 세운? 여진족이 세운. 그리고 송나라는 아래로 쫓겨났죠. 척박한 땅으로. 거기가 어디? 남송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금나라 있고 남송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려 있고,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몽골족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몽골족이 침입을 하게 되자 금나라가 여기와 맞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금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금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요 금나라 밑에, 즉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 밑에 거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거란족이라는 민족이 다 죽은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족으로 흩어져서 조금씩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거란족이 이 지금 몽골이 쳐들어온 이때를 딱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기회냐? 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세울 기회. 그래서 여기 지금 몽골과 금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거란족이 여기저기서 반란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이 기회야. 지금 나라를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몽골족은 금나라하고도 전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얘네들하고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몽골은 얘네랑도 싸우고 얘네랑도 싸우고 이런 상황인데, 자, 몽골과 전투를 벌이던, 몽골과 이제 싸움을 하던 이 거란족 중에 일부가 이 몽골한테 쫓겨서 고려 땅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려 땅에서 강동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강동성을 차지하고 여기로 들어앉아 버린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의 침입을 받은 거예요? 거란족의 침입을 받았는데 그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는 중? 몽골이 따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란족이 점령을 했는데 지금 누가 쫓아오는 중이냐면 몽골은 따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려에서는 또 여기를 점령하러 가고, 그래서 가운데 강동성을 차지한 거란을 두고 몽골과 고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도 얘네를 없애야 되는 거죠. 거란을. 우리도 얘네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힘을 합치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거란족 쫓아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몽골 측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고려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거란족을 섬멸하게 돼요. 결국에 이제 거란족을 쫓아내게 되는데, 이렇게 거란족을 무찌른 후에 이 몽골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야, 내가 다 해준 거잖아. 내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몽골은 처음 만난 게 강동성 전투에서 처음 만났고, 이때 같이 전투를 하면서 몽골과 조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한테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몽골과
전투를 벌이게 된 거고, 아까 1차 침입부터 6차 침입까지 총 6번 쳐들어왔고, 그 전쟁을 한 기간을 다 합치면 30년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몽골과의 전쟁 한번 볼게요. 자, 261페이지 보시면은 몽골과의 접촉 나와 있죠. 자, 몽골과의 첫 접촉은 강동의 역, 강동성 전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강동성 전투에서 결국에는 거란족을 토벌했었고, 이 거란족을 쫓아 들어온 몽골과 우리가 힘을 합치게 되고, 결국에는 같이 거란족을 무찌르게 됐지만,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 우리에게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몽골과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몽골이 6번이나 쳐들어오게 되죠. 한 장 넘겨보시면 262페이지에 몽골의 침입 봅시다. 우리가 1차부터 6차까지를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1차 침입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차 침입 때는 역시 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차 침입의 원인은 뭐냐? 자, 1차 침입의 원인은 저고여 피살 사건. 저고여라고 하는 사람 몽골 사신이었는데 이 몽골 사신인 저고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쳐들어왔죠. 자, 몽골 사신인 저고여가 우리나라에 이제 조공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또 난리를 치고 또 돌아가는 길에 그때 거의 압록강 근처까지 가서 이 저고여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그러니까 누군가 죽인 거죠. 저고여라는 사람을. 자, 그런데 몽골은 그 범인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거죠. 고려를 지목한 거예요. 너네가 죽였지. 그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럼 저고여를 누가 죽였냐? 모르죠.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몽골 사신을 죽인 범인을 고려라고 딱 찍고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고여 피살 사건을 구실로 해서 처음에 1차 침입이 있었고, 자, 그러면 1차 침입을 누가 막아냈냐? 자, 귀주성에서 박서라고 하는 사람이 잘 막아내게 되죠. 귀주성 전투에서 박서가 항전을 해서 이 박서에 의해서 잘 막아냈었다. 그래서 1차 침입은 이렇게 이제 강화를 맺고 끝나게 되죠. 그게 바로 1차 침입이고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결과 다루가치를 파견했다라고 했죠. 1차 침입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찰관을 이제 놔두고 간 거죠. 말하자면 설치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루가치를 파견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2차 침입으로 갑시다. 자, 2차 침입은 또 뭐 때문에 쳐들어왔어? 역시 원인을 한번 볼까요? 자, 2차 침입의 원인은 개경에서 이제 강화도로 천도했기 때문이죠. 강화 천도를 구실로 쳐들어오게 된다. 자,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건 누구? 아까 우리 누구라고 했죠? 최우가. 자,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 우리 이거 다 알죠, 여러분?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가 몽골은 기마민족이고 걔네들은 내륙에 있는 국가예요. 바다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전에 되게 약하죠. 해전에 약하기 때문에 강화도는 섬이니까 여기로 피난을 가게 되면 못 쫓아오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때 최고 집권자는 무신 집권자 중에서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강화도로 천도하니까 너네 왜 도망갔어? 이제 그러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2차 침입이고 이때 왕실과 귀족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면서 일반 백성들한테도 이제 쉽게 말하면 권고를 하고 가게 되는데, 자, 이게 산성해도 입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제 강화도로 피난 간다. 그러니까 너네도 섬으로 가. 아니면 산성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농사도 다 포기하고 사실 산성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섬으로 갈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간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지들만 도망간 거고 토끼인 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구실로 쳐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2차 침입에서는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인물이 있죠. 되게 중요한.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처인성에서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인성에서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잘 격퇴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김윤후는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죠.
자, 살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 장군이에요. 이 살리타가 1차 침입에도 쳐들어왔던 장군이에요. 되게 유명한, 그래서 엄청 잘 싸우는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2차 침입 때도 쳐들어왔다가 김윤우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군이 죽자 얘네들은 당황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2차 침입을 우리가 쉽게 무찌를 수 있었다. 그게 바로 김윤우라고 하는 사람의 활약 덕분이다. 그게 바로 2차 침입이죠. 자,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또 소실된 문화재가 있었어요. 뭐가 없어졌냐?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죠. 아까 우리 초조대장경 언제 만들었었죠? 뭐 때문에? 거란 쳐들어왔을 때 부처의 힘으로 무찔러 주세요. 이런 의미로 만들었던 게 초조대장경인데 그 초조대장경이 소실된 거예요. 그런데 그 초조대장경이 어디에 있었냐면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구까지 내려간 거지. 그래서 대구 부인사를 가서 거기에 있던 초조대장경을 불살라 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3차 침입 때는 자, 없어졌다며 초조대장경이. 그럼 또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또 얘네들을 무찔러야 되니까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만들게 돼요. 자,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해요. 제조대장 다시 만들었어. 자, 3차 침입 때는 이때 제조대장경의 조판. 자, 그런데 제조대장경을 16년간 걸려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조대장경은 이제 목판 인쇄니까 나무 판에다가 글씨를 새긴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판이 81,285장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8만 장이 넘어서 우리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8만대장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3차 침입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차 침입 때 황룡사 구층탑이 소실되기도 한다. 자, 황룡사 구층탑은 어디에 있을까요? 황룡사 구층탑은 원래 신라 거니까 어디 있겠어요? 경주에 있겠지? 그러니까 몽골군이 어디까지? 이번에는 경주까지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황룡사 구층탑이 소실됐던 게 바로 3차 침입이죠. 3차 침입이고, 자, 그 다음에 5차 침입으로 갑시다. 5차 침입. 자, 5차 침입도 우리가 아는 그 인물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그 2차 침입 때 인물 누구예요? 되게 유명한 김윤우. 김윤우가 이때는 충주의 방호별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역시 김윤우가 잘 막아내게 된다. 이때 이제 5차 침입 때 충주에서 이 몽골군을 또 막아낼 때는 김윤우가 노비문서를 다 불살라 버리죠. 그리고 너네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너네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더 이상. 그러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노비들을 독려해서 결국에는 잘 싸우게 되고 이때 충주성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충주성은 국원경으로 승격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6차 침입 때는 충주에 다인철소라고 하는 소가 있었어요. 또 여기에서 맹활약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인철소를 익안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하죠. 자, 충주를 국원경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차 침입 때는 역시 충주 다인철소가 있었는데 이 다인철소에서 워낙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 다인철소를 익안현으로 또 승격을 시켜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쭉 대부분 우리가 쭉 보시면은 대부분 누가 싸운 거냐? 아까 우리 강화천도로 지배층들은 피난을 갔다고 했고, 그리고 결국엔 본토에 남아있는 일반 백성들이나 또는 도적, 초적이라고도 해요. 그런 초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잘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몽골과의 싸움에서 그나마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63페이지 보시면은 6차 침입까지 정리를 한번 쭉 해봤고, 밑에 보시면은 몽골과의 전쟁 때 활약한 백성, 그 다음에 몽골 침입 시의 백성의 생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 가면 이제 전쟁이 한 6차 침입 때쯤 가면은 고려 정부에서는 화의에 관한 화의를 맺자, 강화를 맺자,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만 싸우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64페이지 보시면 몽골과의 강화라고 나와 있죠. 몽골과의
강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몽골과 드디어 강화, 화의를 맺게 되는데, 자, 봅시다. 몽골과의 강화. 자, 이렇게 몽골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자, 결국에는 우리가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최씨 무신 정권이었잖아요. 계속 이제 무신 집권기였는데, 이 무신 집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왕과 그다음에 문신들한테 권력이 넘어가요. 이걸 우리가 왕정 복고라고 하는데, 복구라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제일 이해가 빨라서 봅시다. 최씨 정권은 최씨 무신 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왕과 문신의 세력이 있어요. 왕과 문신 세력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최씨 정권은 항몽, 즉 몽골의 저항, 몽골의 저항을 하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하게 돼요. 즉 몽골하고는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최씨 정권을 비롯한 무신 집권, 무신들 세력이에요. 무신과 최씨 정권은 몽골에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왕과 문신 세력. 자, 지금까지는 무신 집권기니까 권력이 다 무신한테 가 있었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다시 왕의 힘을 세게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방법이 뭐냐? 다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자, 몽골과 강화를 해서라도, 즉 몽골과 강화, 화의를 맺어서라도 이 몽골의 힘을 등에 업고 몽골의 힘을 빌어서라도 왕과 문신이 다시 힘이 세지는 왕정 복구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무신과 최씨의 힘은 점점 약화되는 중이고, 그리고 이쪽의 세력이 점점 세지는 중이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두 세력 중에서 힘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왕과 문신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몽골과 강화해서 몽골이 힘을 등에 업고라도 내가 왕권을 세게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왕과 문신 쪽으로 권력이나 힘이 넘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몽골과 강화,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사신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왕자를 사신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원종이라고 하는 왕이 된 태자를 원나라에 보냈고, 그 태자가 원나라 황제인 세조, 쿠빌라이를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강화가 체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몽골과 화의를 맺게 된 거고 강화를 맺게 된 건데, 좋게 말하면 우리가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고 화의를 맺게 된 거지만, 사실은 약간 우리가 숙이고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항복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몽골과 강화를 맺고, 그리고 더 이상 강화도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화의를 맺었으니까.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과 강화를 맺고, 그리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때부터 원간섭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는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씨 정권의 무신 집단이 끝까지 저항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 그 사람들이 삼별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별초는 개경 환도에 반대, 개경 환도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집단이 바로 삼별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삼별초가, 우리가 삼별초는 자주성이고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정부 입장으로 보면은 삼별초는 뭐인 거예요? 반란군인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특히 옮겨 다니면서 저항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삼별초가 처음에 봉기했던, 항거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처음에 강화도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처음에 봉기했다가, 자, 여원연합군에 의해서 강화도가 함락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강화도를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리자 이 사람들이 강화도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 진도로 옮겨가게 돼요. 근거지를 진도로 옮겨가게 되고,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저항을 하면서, 요 진도면은 지금 전라남도 쪽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의 부속 섬과 이 지역을 거의 다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세력이 좀 있었죠. 그게 바로 진도에 용장성을 쌓고 저항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진도까지 진압이 되자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끝에 제주도까지. 그래서 제주도까지 옮겨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면서 옮겨 다녔던 지역이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진도로 옮겨갔고 진도에서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밀려서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강진제 이렇게 옮겨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이 지역에서 누가 이 지역에서 저항을 이끌었냐.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강화도와 진도에서 이끌었던 인물은 배중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배중손이 이끌다가 자, 나중에 배중손 제거 이후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끝까지 요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이끌다가 마지막에 전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항몽순의비라고 하는 즉 몽골에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을 기리는 뭐 탑, 비석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이 제주도에서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배중손 그리고 김통정 이름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부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왕씨 중에 왕의 친척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추대하게 돼요. 즉 승화후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승화후라는 건 이 사람의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대군 이런 것처럼 이런 명칭이고 사실은 왕온이죠. 왕온이라고 하는 친척을 왕으로 추대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나라가 있는데 나라 안에 나라를 세우면 반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켜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외교 문서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 너네 외교 문서 받았어? 일본한테 너네 외교 문서 받았어? 걔네가 보낸 건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그러면서 이렇게 정통성을 내세우기도 할 정도로 활동을 했던 게 바로 삼별초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아주 길게 활동했던 건 아니에요. 1270년에서 1273년 정도까지 잠깐 동안 있었던 그런 집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몽골의 저항을 끝까지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삼별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몽고에 대한 저항이니까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삼별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삼별초의 대몽항쟁 264페이지 보시면은 배중손은 승화후온을 왕으로 추대했다. 왕온이란 얘기예요. 왕의 친척 중에. 자,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몽 무인 정권을 내세웠다. 자, 그리고 진도로 옮겨 용장성을 쌓고 일본의 원조를 요청하는 외교 문서를 보낼 정도로 세력을 키웠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원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몽골 이제 이 제주도까지 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함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몽골은 여기에다가 목마장을 설치해요. 그래서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목마장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제주도에 말을 많이 키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가면은 말이 많잖아요. 그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 여기에 몽골이 삼별초를 진압을 하고 나서 이 지역에다가 목마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말을 많이 기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삼별초에서 알 수 있는 건 맨 마지막에 자주정신을 알 수 있다. 라는 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오는 사료가 그거예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서 이 고려의 또 이런 삼별초의 모습을 또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몽골과의 강화 알아두시고 자, 몽골과 강화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몇 차에 누가 막아냈는지 정도 아까 우리 1차에 박서 그리고 2차에 김윤후 그리고 2차에 김윤후가 5차에 다시 한번 등장하죠. 5차 침입 때 김윤후. 그래서 김윤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실된 문화재가 있었어요. 아까 초조대장경하고 그리고 황룡사 9층탑이 소실됐었고 그리고 중간에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가 아까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삼별초. 삼별초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삼별초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삼별초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외 관계를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후에는 원간섭기 그리고 공민왕의 저항, 개혁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경제를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파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